일제강점기.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정치적인 사건이나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시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또 거기에 어떻게 저항했느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사회가 뿌리부터 완전히 해체됐다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조립되는 과정,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억압 속에서도 어떻게 그 불꽃 같은 저항 정신이 피어났는지, 그 거대한 사회 변화의 물결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일본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조선이라는 사회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려고 했을까요? 원래 조선에는 마을 단위의 자율적인 공동체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무력으로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바로 이 거대한 총독부를 정점으로 하는 아주 강력하고 일방적인 위에서 아래로 그냥 찍어 누르는 시스템으로 채워넣은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들을 썼을까요? 겉보기에는 되게 근대적인 것들을 들여오는 것처럼 보여요. 행정 시스템, 경찰, 학교. 근데 이게 다 함정이었던 거죠. 본질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 모든 시스템의 진짜 목적은 딱 하나. 조선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더 많이 수탈하기 위한 아주 잘 짜인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낸 비용,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이었어요. 이름은 그럴듯하죠. 토지 소유권을 근대적으로 정리해주겠다. 근데 실상은요, 완전 달랐습니다. 수많은 농민들이 갑자기 복잡한 서류를 내고 이게 내 땅이다 증명해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결국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일궈온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린 겁니다. 바로 이 사업 때문에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정말 극심해진 거죠. 이 그림을 보면 당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맨 꼭대기 좀 보세요. 여긴 일본 편에 서서 부어, 권력을 싹쓸이한 친일 지주나 관료들이 차지했죠. 그 바로 밑에는요. 땅을 잃고 이제는 남의 땅을 빌려붙이면서 엄청난 소장료를 내야 했던 대다수의 농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 이 바닥에는 고향에서 쫓겨나 도시로 와서 공장 같은 데서 정말 힘들게 일해야 했던 노동자, 빈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남아있어도 힘들고 도시로 가도 힘든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던 거죠. 농촌에서는 내 땅이 아니니까 뼈 빠지게 일해도 다 소장료로 뜯기고 결국엔 못 살겠다 하고 도시나 머나먼 만주로 떠나야만 했어요. 근데 도시에 온다고 삶이 나아졌냐? 그것도 아니었죠. 일본인들이 세운 공장에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먹을 건 다 뺏어가서 배급제로 통제하고 온갖 물건들을 전쟁 물자로 공출해가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강제로 끌고 갔잖아요. 징용, 징병, 말 그대로 사람들의 삶을 벼랑 끝까지, 아니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항상 그렇듯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아요. 억압이 강해질수록 저항도 더 뜨거워지는 법이거든요.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희망의 불씨가 저항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저항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에 맞서 싸웠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그 압박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야 저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신문이나 책은 다 검열해서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못 내게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막았어요. 그리고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고 일본 말만 쓰게 하고 이건 그냥 통제가 아니라 아예 조선이라는 민족의 혼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주저앉았을까요? 아니요. 눌리면 터져 나오는 법이죠. 억압은 굴복이 아니라 엄청난 폭발에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 1919년 3월 1일의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학생, 노동자, 농민, 상인,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가진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모두가 하나가 돼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민족 저항의 시작이자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저항의 불씨가 전국 방방곡곡 사회 모든 분야로 확 퍼져나갑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더는 못 참겠다며 파업을 일으켰죠. 농촌에서는 우리 권리를 되찾겠다며 지주들에게 맞섰고요. 심지어 총칼이 없는 곳에서도 싸움은 계속됐어요. 바로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지키려는 조용하지만 아주 끈질긴 문화투쟁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저항의 시간들, 이 불같은 시간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 복합적인 유산에 대해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조선시대의 낡은 신분제는 무너졌죠. 하지만 그 빈자리를 돈과 권력, 특히 누가 일본에 더 가까운가에 따라 나뉘는 새로운 계급이 채웠고 불평등은 더 심해졌어요. 이게 어두운 면이라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밝은 면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독한 억압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졌다는 거예요.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강력한 민족의식, 함께 싸워야 한다는 연대 정신이 바로 이 고통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는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지배당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의 뼈대와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고 새롭게 태어난 아주 복잡하고 역동적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뒤흔들리고 또 모두가 함께 맞서 싸웠던 이 기억, 이 역사가 과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